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십만 대군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들끓는 욕망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탐욕이 어떻게 황금으로 빛나던 왕국을 무너뜨리고 대영 제국의 200년 지배를 길을 열었는지 그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세기 중반 유럽인들조차 경외심을 담아 그 이름을 속삭이던 왕국이 있었습니다. 강물은 은빛 광맥처럼 반짝이고 상인들은 동전이 아닌 황금과 비단으로 가득 찬 거대한 상단으로 부를 측정하던 곳, 바로 벵골이었습니다. 당시 벵골은 단순히 인도의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동방 세계의 부가 모이고 흐르는 살아 숨쉬는 금융의 심장부였습니다. 콜카타의 북적이는 항구에서부터 눈부시게 빛나는 수도 무르시다바드에 이르기까지 부는 마치 겐지스 강물처럼 끝없이 멈추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부의 이면에는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야망과 질투, 그리고 한 남자의 탐욕이 잉태한 폭풍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중심에는 젊고 혈기 넘치며 자존심 강한 군주 시라즈 웃다울라가 서 있었습니다. 갓 20대를 넘긴 그는 대대로 이어진 번영 위에 세워진 왕좌를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첫 실수를 기다리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지만 충동적이었고 대담했지만 부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으로 살찐 늙은 귀족들로 가득 찬 궁정에서 시라즈의 개혁은 마치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기강을 요구했고 국고를 횡령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그는 감히 벵골의 오랜 기득권 세력, 즉 제국의 부를 뜯어먹으며 너무나도 안락해진 신하, 장군, 그리고 상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 가운데 훗날 역사에 최악의 이름으로 기록될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충성스러웠으나 이제는 분노에 차있던 나밥 군대의 총사령관 미르 자파르. 그의 재산으로 왕을 사고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벵골 최고의 은행가 자가트 세트, 그리고 더 나은 거래를 약속하는 쪽으로 언제든 충성심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던 약삭빠른 상인 아미찬드. 그들은 시라즈가 권력과 자신들의 이권을 강하게 옥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탐욕이 그들의 심장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벵골이 황금으로 반짝이는 동안에요. 강 건너편에는 혈통이 아닌 대차대조표에서 태어난 새로운 종류의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입니다. 대중에게는 그저 무역회사일 뿐이었지만 실상은 상인의 옷을 입은 사설 군대와 같았습니다. 자체군인, 스파이, 그리고 제국주의적 야망을 품고 있었죠. 그들의 창고는 직물, 초석, 아편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배에는 총과 선교사들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런던의 이사들이 가진 목표는 단 하나, 단순한 무역이 아닌 지배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이미 벵골의 가치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벵골의 연간 수입은 당시 대영 제국 전체의 수입을 능가했습니다. 무굴 제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지역 군주들은 부스러기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벵골은 진정한 부를 간직한 마지막 보루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정중하게 무역을 하고 밤에는 조용히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는 전투가 아닌 배신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적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나와브의 궁전 담장 안에서 동맹을 찾아냈습니다. 체스 선수와 같은 냉철한 정확성을 지닌 점고 야심찬 모험가 로버트 클라이브가 벵골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궁정을 연구하고 그곳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깨달았죠. 벵골은 무력으로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탐욕으로만 살 수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가 발견한 탐욕은 궁정 어디에나 널려 있었습니다. 시라즈의 엄격한 통치는 귀족들을 소외시켰습니다. 미르 자파르는 더 젊은 지휘관들로 교체되면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자가트 세트는 나와브의 예측 불가능한 세금 정책이 자신의 금융 제국을 무너뜨릴까 두려워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이들이 명예를 이익과 맞바꿀 준비가 된 인물들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클라이브는 1000개의 대포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국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공모자들은 촛불이 흔들리는 밀실과 고요함에 휩싸인 안뜰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인 편지들이 콜카타와 무르시다바드 사이를 오갔고 황금과 권력에 대한 약속이 자유롭게 흘러넘쳤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지만 파괴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시라즈 웃다울라를 타도하고 그 자리에 꼭두각시 군주로 미르 자파르를 앉힌다. 영국은 벵골의 무역 독점권을 확보하고 공모자들, 특히 자가트 세트는 영국의 비호 아래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 모두를 집어삼킬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늘 그렇듯 모든 것은 정당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각 공모자들은 스스로에게 이것이 안정을 위해, 질서를 위해, 벵골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상한 변명 아래에는 추악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757년 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가트 세트의 금고는 비밀리에 영국군에게 자금을 댔고 미르 자파르는 양쪽에 충성을 맹세하며 모두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브는 이 모든 것을 조종하며 마지막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닌 배신으로 치러질 전투였습니다. 제국 전역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인들은 선적을 미루었고 신하들은 이상한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무르시다바드에서 등 뒤의 비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젊은 나와브는 전쟁을 위해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외국의 침략자와 싸운다고 믿었지만 플라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성문 밖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핏줄 안에 있는 배신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한 국가의 운명, 그 부와 자유, 그리고 영혼은 한 남자의 탐욕에 팔려나갈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757년 벵골의 습한 공기는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감한 몬순 구름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와브의 첩자들은 해안 근처 영국군의 움직임과 동인도 회사 장교들과 벵골 귀족들 사이의 수상한 만남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진실은 시라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무르시다바드의 웅장한 궁전 안에서 충성심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벵골에서 가장 신뢰받던 인물 중 한 명인 미르 자파르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나와브의 오른팔이자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훈장을 받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라즈가 그를 젊은 장교들로 교체하자 그의 자부심은 시기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했고 복수는 야망과 섞일 때 가장 팔기 쉬운 무기가 됩니다. 로버트 클라이브가 밀랍으로 봉인된 제안서를 보냈을 때 미르 자파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그에게 벵골의 왕좌를 약속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전장에서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거래는 단순했지만 괴물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도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반역 거래였습니다. 법이 아닌 황금으로 쓰인 계약이었죠. 벵골의 은행가 자가트 세트는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영국군을 위한 돈, 벵골 장군들을 위한 뇌물,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의향이 있는 자들을 위한 선물이었죠. 공모자들은 비밀의 장막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강가의 상인저택, 심지어 나와브의 궁전 담장 안에서까지 모든 대화는 거짓된 충성으로 포장되었고 모든 미소는 가면이었습니다. 군인이자 책략가였던 로버트 클라이브는 이 모임들을 유령처럼 오갔습니다. 그는 모든 편을 상대로 노름을 했습니다. 은행가에게는 부를, 장군에게는 왕좌를, 상인에게는 질서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나와브가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군대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구매된다는 것을. 1757년 6월,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훗날 플라시 협정으로 알려진 비밀 문서는 그들 모두를 기만으로 묶었습니다. 미르 자파르가 새로운 나와브가 되고 영국 동인도에 사는 벵골 전역의 독점 무역권을 얻으며 그 대가로 공모자들은 전리품, 즉 보물과 영지, 권력을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양피지에 쓰여 황금의 꿈으로 서명된 배신이었습니다. 1757년 6월 23일 바기라티 강둑 근처 플라시 평원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프리페는 이슬이 맺혔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웠습니다. 두 군대가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하나는 거대했고 다른 하나는 작았습니다. 둘 다 역사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라즈 웃다울라는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기병, 보병, 전투 코끼리, 그리고 대포가 위풍당당하게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로버트 클라이브가 고작 3,000명의 병력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중 영국 군인은 90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인도인 용병, 세포이들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와브는 자신의 군대가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고 하늘이 비를 약속하며 어두워지자 시라즈는 진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대포가 첫 포탄을 발사했고 그 소리는 평원을 가로질러 메아리 쳤습니다. 영국군의 전선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라즈가 지원군을 요청하며 그의 장군들을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르 자파르의 부대는 조용히 침묵하며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때 제국 전역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벵골의 병사들은 이제 배신에 의해 명령받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클라이브의 부대는 훈련된 일제 사격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그것은 신의 분노가 아닌 전장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몬순의 비였습니다. 화약은 졌고 대포는 침묵했으며 폭풍 속에서 영국군은 혼란을 틈타 진격했습니다. 시라즈의 전선은 흔들렸고 장교들은 쓰러졌습니다. 비가 그치자 벵골의 강대한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팔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인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연기가 겉었을 때 시라즈 웃다울라의 깃발은 진흙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벵골, 비하르, 오리사의 통치자였던 젊은 나와브는 가장 신뢰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한 채 말을 타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며칠 후 체포된 그는
한때 자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거리를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영웅을 조용히 지워버리듯 시라즈 웃다울라는 처형되었습니다. 적이 아닌 자신의 궁정에 의해 살해된 왕자였습니다. 플라시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오후에 완료된 한 국가의 메가 거래였습니다. 로버트 클라이브가 무르시다바드에 입성했을 때 궁전의 국고는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벵골의 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벽처럼 쌓인 금화, 보석으로 넘쳐나는 상자들, 구슬만한 다이아몬드, 숲의 색을 띤 에메랄드. 영국인들은 현금으로만 25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약탈했으며 상품, 영지, 자기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약탈된 재산은 런던으로 보내져 동인도 회사의 군대뿐만 아니라 영국의 산업혁명 자체에 자금을 댔습니다. 공장, 군함, 철도 등 현대 영국의 기반은 벵골에서 훔치는 위에 세워졌습니다. 왕관을 위해 조국을 판 남자, 미르 자파르의 승리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왕실 비단옷을 입고 무르시다바드의 왕좌에 앉아 나와브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아무것도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영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가 내리는 모든 명령은 동인도 회사의 의지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는 클라이브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 바로 꼭두각시 왕이 되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제 벵골의 수입, 무역, 군대를 통제했습니다. 콜카타는 무역 전초기지에서 영국 권력의 신경 중심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명령은 인도 땅을 통해 마치 뿌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느리고 보이지 않지만 멈출 수 없게 한때 나와브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바로 그 남자들이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섬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시라즈에게 아첨했던 바로 그 신하들이 이제 클라이브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자금을 댔던 바로 그 은행가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의 주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벵골의 가장 강력한 금융가였던 자가트 세트는 영국과의 파트너십을 상상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부가 고갈되고 영향력은 사라지며 그의 이름이 영원히 배신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클라이브에게 빌려준 바로 그 돈이 그의 조국을 노예로 만드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장군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궁전에서 유령이 된 미르 자파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메아리에 시달리며 왕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꿈꿨지만 그가 얻은 것은 오명뿐이었습니다. 플라시 전투는 단순한 전환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서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영국인들은 무역이 아닌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벵골의 발판을 마련하자 그들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의 탐욕은 2세기에 걸친 정복, 기근, 착취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무르시다바드의 속삭임에서 시작된 배신은 곧 델리에서 마드라스까지, 봄베이에서 라오르까지 인도, 아대륙 전역에 메아리 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투가 끝난 후 클라이브가 황금을 세고 미르 자파르가 감사하며 머리를 조아릴 때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작은 하브이가 수십억 영혼의 운명을 새로 썼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북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권력이라는 환상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르시다바드에서 새로운 나와브 미르 자파르는 보석으로 장식된 벵골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왕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대관식은 승리가 아니라 굴복의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그는 왕과 맹세, 그리고 백성을 모두 권력의 약속을 위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약속의 대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대관식 후 몇 주 만에 로버트 클라이브와 동인도 회사는 미르 자파르에게 끝없는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군대 유지비, 전쟁 배상금, 회사 임원들을 위한 보상금 등 총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그를 이용해 벵골을 장악했던 바로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제국 건설 자금을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하자 회사는 벵골 자체로 눈을 돌렸습니다. 세금은 인상되었고 지주들은 특권을 박탈당했으며 상인들은 회사가 정한 가격에 물건을 팔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한때 벵골의 혈관을 통해 흐르던 황금의 강은 이제 런던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기근이 시골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국들을 먹여 살렸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제 백성조차 먹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궁전에 갇힌 미르 자파르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충성을 권력과 맞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노예제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1760년이 되자 영국인들은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미르 자파르의 국고는 비었고 그의 통치는 인기가 없었으며 그의 쓸모는 다했습니다. 그들은 미르 자파르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사위인 또 다른 꼭두각시 미르 카심으로 교체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충성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익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늙고 망가진 미르 자파르를 다시 권좌에 앉혔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인도의 왕좌는 더 이상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인도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미르 자파르는 2년 후인 1765년에 죽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경멸받고 불명예를 아는 채였습니다. 그는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지만 소중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배신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속삭여지는 저주가 된 것입니다. 사슬로 만들어진 왕관을 위해 영혼을 판 남자 미르 자파르. 벵골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로버트 클라이브는 영광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그를 인도를 제국의 손에 넘겨준 정복자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훈장과 박수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부패의 속삭임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인도의 통치자들을 갈취했는지, 회사 관리들이 어떻게 벵골의 국고를 약탈했는지, 그리고 그의 탐욕이 어떻게 수백만 명을 죽인 기근을 촉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때 클라이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장님, 이 순간 저는 제 자신의 절제에 놀랄 따름입니다. 그것은 자부심으로 위장한 오만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훔치고도 여전히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남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조차도 죄책감을 침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스캔들과 고립에 시달리던 로버트 클라이브는 177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의 양심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시스템, 착취의 기계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클라이브의 죽음 이후 동인도 회사는 벵골의 수입을 전쟁 자금으로 사마인도 북부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무굴 황제는 벵골, 비하르, 오리사 전역의 세금을 징수할 권한, 즉 디완이 권리를 회사에 부여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역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상업적 모험으로 시작된 것이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군인이 아닌 상인과 고리대금업자, 기만과 탐욕으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런던은 번영했지만 벵골은 피를 흘렸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무르시다바드는 폐허로 전락했습니다. 궁전은 무너졌고 장인들은 굶주렸으며 그곳의 황금은 녹아 영국의 동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정복, 제국, 수세기에 걸친 착취는 단 하나의 결정, 하나의 배신, 한 남자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르 자파르의 이름은 영광이 아닌 불명예 속에서 불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구한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처럼 인도 역사에서 배신자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단지 악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에 관한 것입니다. 미르 자파르의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국은 성문 밖의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부로부터의 배신 때문에 무너집니다. 영국인들이 인도에 왔을 때 그들은 거대한 군대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와 장부, 그리고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황금과 맞바꿀 준비가 된 기꺼이 내미는 손들을 발견했습니다. 미르 자파르의 배신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 메아리가 역사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년 동안 영국은 똑같은 수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역 통치자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의 충성을 사고 질서로 이장한 부패를 통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불변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고 싶다면 그 안에 미르 자파르를 찾아라. 결국 영국인들조차도 그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인도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반란은 바로 그 첫 번째 배신에서 태어난 분노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플라시 전투국 100년 후인 1857년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며 최초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은 시라즈 웃다울라의 죽음 이후 잠들어 있던 복수의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국은 그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저주는 플라시의 진흙 속에서 태어나 벵골의 황금으로 값을 치르고 한 남자의 탐욕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오늘날 미르 자파르의 이야기는 역사 이상입니다. 그것은 야망이 명예를 능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는 충성과 사치 사이에서 사치를 선택했고 조국과 왕관 사이에서 왕관을 선택했으며 진실과 황금 사이에서 황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예속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것은 제국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유산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국가의 몰락은 침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들의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교훈 말입니다. 결국 벵골의 강은 여전히 흐르고 그 땅은 여전히 빛납니다. 그러나 플라시의 메아리는 여전히 시간을 통해 속삭입니다. 단 한 번의 배신 행위가 수세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는 영웅의 승리가 아닌 한 배신자의 침묵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유를 재산과 맞바꾸고 둘 다 잃어버린 한 남자의 침묵으로 말입니다.